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 파트 1. 당뇨 코드와 비만 코드 그리고 암 코드까지 현대인의 대사증후군과 관계된 질병들에 대해 자세히 다룬 책을 쓴 제이슨 펑 박사와 함께 UCLA에 재직한 로버트 러프킨 박사의 책이다. 저자의 어머니는 의료 영양사였고 평생 병원에서 일을 했다고 했고 그런 집안 환경에서 자랐다. 그의 가족은 음식 피라미드, 권장 식단, 영양학 통념의 지혜를 따랐다. 식사는 항상 저지방의 고탄수화물이었다. 그들은 포화지방을 마트에서 파는 카놀라유 같은 다양한 씨앗기름이나 마가린으로 신경 써서 바꿔나갔다. 의사가 된 그는 환자를 보고 치료하고 약을 처방했다. 게다가 본인의 연구도 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수백만 달러 연구비를 받고 의료 장비들을 책임 연구했다. 제약회사들이 주는 연구 지원금도 받았다. 그런 그가 4가지 병을 얻게 되었다. 그가 배우기로 또한 그가 가르쳤다시피 그 병들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도 아마 있었을 노화 관련 질환이었다. 고혈압 약 필요, 통풍성 관절염 조절 약물 처방, 이상지질 혈증 스타틴 처방, 당뇨 전 단계 또 다른 약 처방.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정립된 과학적 이론에 따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를 키운 어머니는 영양학 전문가로 자격증을 지닌 영양사였다. 식사는 보건기관이 권장하고 식품 피라미드가 지시하는 대로 정확히 따랐다. 이렇게 자란 그가 이 나이에 벌써 이러면 안 되었다. 모범생답게 잘해온 그는 저승문턱으로 향하고 있었다. 의료계에 무언가가 크게 잘못했다. 그동안 실컷 거짓말만 들어왔다는 건데 그는 진실이 궁금했다. 그는 친구 게리 타우부스의 영양학 책들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양, 건강, 장수와 관련해 그가 믿어온 모든 것이 친구 게리가 밝혀낸 풍부한 증거와 충돌했다. 영양사인 어머니에게 또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반대되었다. 심지어 그가 UCLA 데이비드 게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수십 년간 의대에서 가르친 내용과도 어긋났다. 오랫동안 알츠하이머병,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은 별개의 질병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게리의 책과 다른 후속 도서들, 논문, 기사, 연구에 따르면 그 질환들은 모두 대사 이상이다. 그렇게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사실을 가르쳤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 책에서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대한 의학적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가 믿었던 3가지 끔찍한 거짓말들. 1. 비만 거짓말. 1칼로리는 1칼로리일 뿐이다. 섭취 칼로리 이퀄 소모 칼로리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등식이다. 섭취한 열량이 곧장 소모되지 않고 지방 그리고 글리코겐으로 저장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중 증가를 제어하는 핵심은 섭취한 열량 중 얼마를 태우고 얼마를 저장하느냐에 있다. 전체 칼로리 숫자가 아닌 우리 몸의 생화학적 신호가 문제를 푸는 열쇠다. 그 신호를 보내는 장본인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다. 인슐린은 열량을 주로 지방으로 저장하라고 세포를 향해 신호를 보낸다. 이때 열량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으면 소모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살이 찌지 않는다. 인슐린 신호가 켜져서 지방을 저장하면 소모되는 열량은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인슐린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열량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는다. 살은 찌지 않고 대신 모든 열량이 태워진다. 체중을 감량 또는 증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섭취한 칼로리 숫자가 아니다. 인슐린 수치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 몸이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도록 지시하는 열량의 유형이다. 이런 진실을 목장 주인들은 알고 있다. 가축을 살찌우려면 그냥 정제된 탄수화물만 다량으로 먹이면 된다. 그러면 인슐린이 켜져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한다. 우리 사회에서 비만이 증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체중을 줄이고 비만을 예방하려면 더 많이 운동하고 더 적게 먹으라는 것이 통념이자 의학적 조언이다.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단지 몇 칼로리냐만이 문제라는 얘기다. 그래서 비만은 일종의 의지 방향 문제로도 치부된다. 개인이 충동을 다스리지 못해 그렇게 됐다는 식이다. 이 지점이 비만의 에너지 균형 이론을 수용하는 근거다. 그 내용을 전 세계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가르친다. 하지만 효과는 없다. 2. 당뇨병 거짓말.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치료가 최선이다. 당뇨는 인슐린 이상으로 혈당, 곧 혈중 포도당 수치가 상승하는 질환이다. 2형 당뇨병은 음식물로 섭취한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자극해서 생긴다.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으면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을 띠게 된다. 세포가 평상시 양의 인슐린에는 무덤덤해진다. 그래서 이미 인슐린 수치가 높은데도 더 높이라고 요구한다. 그러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 강해진다. 그렇게 악순환에 들어간다.
당뇨병 거짓말은 E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슐린이라고 단언한다. 인슐린을 투여하면 혈당을 빼서 지방으로 저장하라고 우리 몸의 세포에 지시가 내려가므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아서 생긴 눈앞의 증상을 다스리는 데는 도움이 될 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인슐린 수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E형 당뇨병의 기저 원인인 인슐린 내성이 더욱 악화된다. 높아진 인슐린 수치는 다른 만성 질환도 만들어낸다. E형 당뇨병과 만성적인 인슐린 증가의 원인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이므로 단순히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바꾸기만 해도 E형 당뇨병을 다스릴 수 있다. 3. 심장병 거짓말. 식이성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을 일으킨다.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심장병이다. 심장질환에 비하면 당뇨병이나 코로나19는 물론 우리가 병원을 찾는 이러저러한 이유는 대체로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심장질환의 정확한 명칭은 관상동맥 질환이다. 관상동맥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핏줄인데 이 동맥이 좁아지면 심장 발작이 온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다는 가설의 시작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에 앤설키스가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과 지방 섭취, 칼로리량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6개국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였다. 이 수치는 지방 섭취와 심장질환 사망률 간에 거의 일치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관련 자료가 있는 국가는 22개국이었고 그 중에서 키스가 자신의 논지에 들어맞는 6개국 자료만 가져다 썼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22개국을 모두 연구에 포함했더라면 결과는 어땠을까? 사실상 상관관계는 찾을 수 없다. 만약 키스가 다른 6개국을 골랐다면 정반대 결론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 관련 자료를 모두 놓고 따져보니 그의 연구 결론이 명백하게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설이 미국과 여러 나라에 받아들여져 세계는 심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식단을 저지방의 고탄 수화물로 발빠르게 바꿔나갔다. 포화지방은 트랜스지방과 씨앗기름, 전분, 곡물, 당분으로 대체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대부분 설탕을 더 먹는다고 해서 관상동맥 질환에 걸리지는 않는다고 믿었다. 그 무렵에 처음 나온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총지방과 포화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여서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부 잘못된 일이었다. 신진대사 거짓말. 대사란 우리 몸이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저자가 고혈압과 당뇨병을 겪을 때조차도 주변에 있는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대사를 그렇게 바라보았다. 대사란 몸이 음식을 소화하고 사용하는 방식이며 그게 전부라고 말이다. 앞에서 알츠하이머 병과 심장병과 당뇨병을 언급했는데 셋 다 대사성 질환이다. 그중 2가지 질병의 증상이 자신에게 나타났는데도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아니, 대사란 영양학계가 신경 쓸 일이었다. 진짜 의료인인 그는 심장병을 예방하기보다는 병이 생기면 치료하는 데 더 집중했다. 그러나 대사는 노화와 성장의 기초로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 살펴야 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저자는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대사가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다. 대사는 우리 몸이 성장해야 할 때를 결정하고 자가포식에 관여해야 할 때를 판단한다. 자가포식이란 쓸모 없어지거나 손상된 단백질 같은 구성물을 세포가 처리하는 과정이다. 대사는 또 우리가 만성질환 중 하나에 걸리느냐 마느냐도 결정한다. 저자는 만성병이 그저 노화하고만 관련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대사는 단순히 먹는 것을 훨씬 넘어선 일이다. 토르 단백질은 포도당, 인슐린, IGF-1, 아미노산, 산소 등을 감지하면 활성화된다. 토르가 활성화되면 유기체를 성장 모드로 전환한다. 또한 세포 증식을 촉진한다. 유기체가 에너지를 지방과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게도 만든다. 더불어 포도당을 대사하고 보호 목적으로 염증을 키우며 동화 과정을 돕기도 한다. 이때 정비 기능은 멈춘다. 토르 단백질이 앞에서 든 영양소 중 무엇도 감지하지 못한 채 글루카곤과 저산소 상태 AMPK만을 인식하면 비활성화된다. 토르가 꺼진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유기체의 정비 모드로 들어가라는 짓이다. 그러면 염증이 줄고 글리코겐과 지방을 연료로 써서 케톤을 생성한다. 아울러 이화 과정을 시작한다. 토르가 켜지면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고 연료인 포도당을 태우기 시작한다. 베타 세포로 인슐린을 만들고 앞서 언급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을 생산한다. 염증이 생기지만 성장도 일어난다.
음식이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다. 우리 몸에서 토르 스위치가 꺼지면 허무는 과정이 시작된다. 지방을 저장하기보다는 태우고 포도당보다 케톤을 사용한다. 알파 세포의 글루카곤이 뿜어 나오면 지방을 태우는 케톤증 상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자가포식이 일어난다. 회수, 수복, 생존 모드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공복 상태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요즘은 고 탄수화물 식사가 잦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바람에 토르가 대부분 켜진 상태로 있다. 우리 몸의 대사는 성장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자가포식 활동이 억눌린다. 우리 몸에 노화된 늙고 쇠약해진 세포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는 노화연관 분비 표현을 만들어낸다. SASP는 종양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는 사이토카인 같은 분비물이다. 또한 끊임없이 인슐린을 자극하면 인슐린 저항이 생긴다. 인슐린 저항은 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며 일부 형태의 정신질환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저자는 이 중 몇 가지 질환을 진단받았다. 기성 의료계의 조언을 그렇게도 충실히 따랐는데 말이다. 현대의학이 알려주는 식단이 과연 올바른 식단일까? 사냥과 채집이야말로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이어온 아주 성공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건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인간은 수렵채집인으로 약 240만 년간 살았다. 그러던 삶을 약 1만 2천년 전에 당시 수렵채집인이던 조상들이 철저히 바꿔버린다. 그 결정이 끼치는 영향을 현대인인 우리도 여전히 느낀다. 농사와 농작물 재배가 밀어낸 사냥과 채집은 인류가 지구에서 한 종으로 존재한 시간의 99.6%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삶을 이어간 기본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인류는 원래 어떻게 먹었을까? 인류학 연구와 화석, 고고학 기록 등을 토대로 추정한 내용이므로 차이는 있겠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음식으로 얻은 전체 에너지의 45에서 65%가 동물성 식품에서 왔다고 한다. 해당 논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전 세계 수렵채집 사회 중 대부분이 식량의 50% 이상을 동물성 식품에서 얻었고 단지 14%에 해당하는 사회만이 식량의 50% 이상을 채집한 식물성 식품에서 얻었다. 이런 구성을 오늘날 우리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라 부른다. 수렵채집에서 농업사회로 이행한 사건이 인류의 집합적 건강을 해치는 이유는 식량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문제가 가장 크고 우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농업혁명은 토르 스위치를 망가뜨렸다. 식량이 손안에서 주무르는 대상이 되고 수렵채집인 시절에 먹던 일관성 없는 식단이 사라진 뒤로 토르 스위치는 내내 성장 모드에 가 있다. 토르가 활성화되면 신체는 성장 모드로 들어간다. 그런데 나이가 25보다 많다면 성장하지 않고 노화한다. 자라지 않고 늙는다. 스탠퍼드 대학 의대 제럴드 리븐 박사가 이 증상을 처음 포착했다. 그는 인슐린 저항성이 존재한다고 최초로 추정한 이들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다시피 인슐린 저항은 끊임없이 토르가 활성화된 결과이며 2형 당뇨병과 연결된다. 리브는 인슐린 저항을 자신이 X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인 다른 여러 대사 이상과 연결짓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요즘은 이를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른다. 대사증후군의 증상은 다양하다. 한 개인이 이 증상 중 3가지 이상을 보이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한다.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모두가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증상의 원인은 모두 토르 활성화에 있다. 그 증상은 다음과 같다. 비만, 고혈당증 및 당뇨병, 고혈압,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중성지방 수치. 이런 증상은 모두 토르가 성장 단계에 고정되다시피 한 영향이다.